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수필 몇 편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수필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고요. 수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주 편안하게 자유로운 형식으로 나의 경험담을 적은 글이다 보니까 글을 읽다 보면 그 글쓴이가 어떤 개성을 지닌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지닌 사람인지가 직접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읽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이 괜찮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일단 수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설보다 길이가 훨씬 짧아요. 왜냐하면 소설은 대부분 전문적인 작가에 의해 쓰여지게 되지만 수필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도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다 보니까 소설보단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글이 아니라면 제가 대부분의 전문을 다 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보셨을 때 중략, 후략 이런 내용이 없는 부분은 이 수필 자체가 끝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시된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타나 있는 괜찮아도 그렇습니다. 자, 괜찮아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바는 분명히 작가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괜찮아 혹은 누군가에게 들은 말 괜찮아 라는 말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이 글의 글쓴이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간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도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어놀지를 못하고 어머니가 일부러 친구들이 노는 공간의 앞부분에 방석을 깔아놓고 나를 거기에 앉혀줍니다. 방 안에서만 있지 말고 친구들 노는 거라도 보라는 의도죠. 자, 그때 나의 친구들은 내가 같이 뛰어놀진 못하지만 나에게 일부러 심판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가방을 맡긴다거나 자기들끼리 숨바꼭질을 할 때 자기가 숨는 위치를 알려주고 숨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를 어느 정도 놀이에 참여를 시켜주는 그런 배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던 와중에 지나가던 깨엿장수가 나에게 깨엿을 건네면서 괜찮아 라고 하면서 깨엿을 건네죠. 그때 얻은 깨달음입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선의와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너그러움이 있는 그러한 곳이구나 라는 걸 괜찮아라는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런 자신의 깨달음을 수필로 정리한 글이고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정리를 해보자면 154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의미. 물론 사람마다 괜찮아라는 말을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으나 이 작품 내에서 드러나는 괜찮아의 의미는요. 깨엿장수가 나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좀 몸이 불편하지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괜찮아.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상대방이 잘못한 내용을 용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나눔의 말, 부축의 말 등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 바로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의미고요. 등장인물의 성격을 정리해보자면 여기에 등장인물인 내가 바로 글쓴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글쓴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타인이 나를 배려를 해주면 그 배려를 받아들일 줄 아는 성격,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정의나 어떤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머니의 성격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라는 걸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친구들 역시 나를 되게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난 걸로 봤을 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 친구들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먹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수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이 보통의 수필이다라고 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담을 쓴 글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런데 이 수필도 종류를 쪼개보자면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수필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봤던 괜찮아라고 하는 작품처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가벼운 경험담을 쓴 작품이다라고 한다면 중수필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시사적으로 본다거나 사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설득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논리적인 그러한 성격을 지닌 수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먹어서 죽는다가 바로 대표적인 중수필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제목 자체가 절반으로 쪼개봤을 때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먹었다면 죽는 게 아니라 살겠죠. 그리고 죽었다면 먹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해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문장의 앞뒤로 봤을 때는 문장의 내용 자체가 모순이 되지만 이 안에 있는 의미는 글의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어떤 뜻이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걸 보고 우리가 역설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설법이 사용된 문장은 반드시 그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법정 스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럼 대충 짐작이 되는 게 스님들은 보통 채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채식을 하자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면서 육식 위주의 식생활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뇨병, 합병증, 심장병 너무 지방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으로 죽게 되더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살짝 담은 수필이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레미 리프킨의 글이라던가 아니면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서양 사람들의 심장병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채식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암 발생률보다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의 통계 자료들을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먹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문장의 의미 잘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핵심 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의 의미를 잘 보시면 먹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는 육식 위주 식생활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태도를 담은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나타나죠.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제목이 역설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보통 수필이라고 하는 건 글쓴이 자신의 가치관이라던가 개성이라던가 생각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먹어서 죽는다. 뭘 먹어서 죽냐면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방을 너무 섭취하다 보니 병으로 죽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제목에서 봤을 때 벌써 육식 위주의 식생활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지닌 글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지닌 작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글쓴이의 태도 역시 비판적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의 풀이를 하자면 이대로 풀이할 수 있겠죠. 육식 위주 식생활로 지나치게 지방을 섭취해서 먹으면 각종 병으로 인해 죽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긴 역설법이 사용된 제목이다라는 거. 자, 그럼 이 글에 나타난 육식 위주 식생활의 문제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정된 식량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이 무엇이냐면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소를 길러야 되겠죠. 돼지를 기르거나. 그런데 그 돼지나 소를 빨리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풀을 먹는 동물들인데 곡물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소에게 곡물을 먹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문해 봤을 때 제3세계 국가에서는 그러한 곡물들, 곡식이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더 많은 양의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람이 먹어야 할 곡물을 동물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한정되어 있는 식량 자원을 오히려 낭비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나치게 지방을 섭취해서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동물들을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촉진제를 쓴다던가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다 보니까 동물 학대를 초래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생태계를 오염시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 위주는 문제점이 많은 식생활이다. 그러면서 제레미 리프킨의 보고서를 여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경운동가예요. 그래서 그 환경운동가의 글을 인용하게 되면 이 글의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것보다는 그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에 훨씬 더 신뢰성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도 집어넣어서 신뢰성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청춘예찬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첫 번째 괜찮아라고 하는 작품이 아주 가벼운 느낌의 내 주변 일상생활을 담은 경수필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방금 전에 봤던 먹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은 중수필이다라고 본다면 이 청춘 예찬 같은 경우는요. 이건 수필이긴 수필인데 일상적인 나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글쓴이가 청춘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있는지, 청춘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수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다시피 청춘을 그냥 예찬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청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장점들을 나열해가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청춘은 너무 멋있다. 청춘이 대단하구나. 청춘은 아름답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청춘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전반적으로 글을 한번 살짝 보시면요. 157페이지 보시면요. 첫 문장부터가 청춘이라고 하면서 부르는 듯한 느낌표를 사용을 해서 영탄법, 감탄사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무언가에 대해 감탄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중간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또 청춘, 보라 청춘 이런 식으로 영탄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문장이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문장이 긴 게 아니라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청춘의 피는 끓는다.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등등 짧은 문장으로 문장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고 간결하고 쓸모없는 표현보다는 화려한 표현들을 많이 넣어서 문장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청춘에 대한 아름다움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글 자체는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건 저랑 처음에 정리했던 내용 중에 시를 정리했을 때 아마 뭐 직유법, 운유법, 대꾸법 이런 거 배웠던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 표현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때는 그 표현 방법이 쓰인 부분을 밑줄을 그어놓고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핵심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현상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문장이 짧다 보니까 그걸 읽어나가는 호흡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활기찬 느낌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강건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뭔가 가녀린 표현이라던가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라 힘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화려한 문장을 많이 사용하고 다양한 수사법, 표현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표현 방법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요걸 다 각각을 외워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각각 영탄법, 서리법, 대유법, 점층법 이런 것들이 어떤 표현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이 문장을 봤을 때 아, 이건 운유법이구나.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건 대구법이구나 라는 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뭔가 부르는 듯한 감탄하는 듯한 표현을 넣었을 때 우리는 영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끓는 피다, 따뜻한 봄바람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원관념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청춘은 끓는 피다. 청춘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그래서 A는 B다 형태의 은유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꽃피고 새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며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지금 물음표로 질문을 하긴 했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꽃피고 새우는 봄날의 천지 기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평서문을 의문형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에게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서리법이다라고 표현했고요. 대유법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그것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물들을 대신 비유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죠. 밥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미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가라고 하는 대목을 봤을 때 밥, 옷, 미인이라고 하는 건 속세, 욕심들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의 대표적인 예를 제시를 해서 대신 비유하는 대유법이고요. 사랑의 풀이 없으면 인간은 사막이다. 더 크게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다. 그러니까 의미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서 설명하는 방법인 점층법이죠.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고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대구법인데 우리가 대구법을 이렇게 설명했죠. 문장의 내용이 동일한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가 동일한 것이다. 이성은 어떻대 무엇과 같고 지혜는 어떻대 무엇이다 라고 문장의 구조가 앞뒤로 쪼개봤을 때 비슷한 대구법. 자, 직유법이라고 하는 건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이러한 표현들을 연결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비유하는 표현이었죠. 거선의 기강과 같이 힘이 있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다. 라고 뭐뭐 같은 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고요. 열거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통된 특정한 것들을 나열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 나열한다고 해서 열거가 되진 않아요. 열거는 적어도 둘 이상의 것들을 늘어놓았을 때 열거가 되거든요.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는다, 이상의 꽃이 핀다, 희망의 노을이 뜬다, 연락의 새가 온다 라고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하고 있죠. 열거법입니다. 자, 밥을 위해 옷을 위해 미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라고 물어보고요. 아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을 하는 표현 방식을 우리가 문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춘예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너무 다양한 화려한 수서법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이 잘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청춘예찬의 내용을 쪼개보면 총 4단계로 쪼개집니다. 기승전결로 쪼개서 청춘에 대해 예찬하는 부분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청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아름다운가? 육체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정신이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걸 각각 부분으로 봤을 때 처음 부분에서는 정열을 예찬합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끓는 피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추진력이 있고 힘이 있다. 거선의 큰 배의 기관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고요.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봄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청춘의 정열이라는 건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예찬한 게 초반 부분이고요. 승에서는 이상을 예찬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품속에 가진 생각을 뜻하는 건데 순수하지요. 이미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주변의 모든 것들에 찌들어서 병들지 않았다. 그래서 깨끗하고 이상을 품을 수 있는 그 나이대, 그래서 청춘의 이상이라는 것이 대단히 아름답다라고 이상을 예찬하고요. 마지막은 청춘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예찬합니다. 깨끗하고 신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도움을 할 수 있는 약동하는 힘이 있는, 그래서 관현악과 교향악 같이 웅장하면서도 무언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청춘의 육체다. 그래서 정열과 이상과 육체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청춘을 예찬을 하고 있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그럼 그 황금시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로 만들려면 끊임없이 노력하자, 약동하자라는 내용을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에 대한 당부의 내용까지 정리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오늘 정리한 내용이 지금 하나는 경수필, 하나는 중수필, 마지막 천충예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필이긴 하나 약간의 내용이 어떤 대상에 대해 예찬을 하는, 그러니까 경험담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 예찬을 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필 중에서도 고전 수필에 해당하는 설 같이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읽어오시면 내용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